알렉산더 대왕에겐 늘 따라붙는 이 한 문장. 하지만 그 눈물 뒤엔 단순한 정복을 넘어선 위대한 여정과 인간 알렉산더의 외로운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정복한 땅이 너무 많아 울었다고요? 오늘은 그저 세상을 정복한 왕이 아니라 세계를 바꿔놓은 젊은 지도자 알렉산더 대왕의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 펠라. 이곳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훗날 대왕이라 불릴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마케도니아의 위대한 정복자이자 정치가인 필리포스 2세였고 어머니는 그리스 에피로스 왕가 출신으로 신비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올림피아스 왕비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젊은 시절 그리스 테베에 인질로 잡혀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인질 생활은 단순한 억류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그리스의 문명과 군사 전략, 특히 테베식 중장 보병 전술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도니아 군대를 개혁했고 훗날 그가 이룩한 정복과 정치력의 기초가 되었죠. 이러한 아버지의 경험은 아들 알렉산더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마케도니아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 문명의 계승자이자 전통과 개혁을 아우르는 지도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인물, 그의 스승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합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논리적 사고, 윤리, 자연 철학, 정치 이론, 예술과 문화까지 전방위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는 단지 칼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철학하는 전사, 사유하는 정복자로 성장하게 되죠. 그는 말의 이름까지 아킬레우스의 친구에서 따온 부케팔로스로 지었고 말의 성질을 꿰뚫어 길들이는 장면에서 이미 영민한 판단력과 강한 카리스마를 보였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군사훈련장과 전략회의장에 동석하며 정치와 군사에 대한 감각을 익혀갔고 이미 16세에는 섭정으로 지방 반란을 진압하며 실전 감각까지 겸비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정치적 통찰, 철학적 사유, 군사적 재능을 함께 갖춘 그야말로 고대의 르네상스형 인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단지 뛰어난 정복자가 아니라 세계를 바꿀 준비가 된 젊은 리더였던 이유는 바로 그 교육과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왕자는 20살이 되던 해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기원전 336년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 필리포스 2세가 갑작스럽게 암살당한 것이죠. 결혼식 도중 경호병의 손에 쓰러졌다는 설부터 정적 혹은 아내 올림피아스의 음모라는 추측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급작스러운 사건으로 20살의 알렉산더는 왕위에 오릅니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그는 순식간에 상황을 장악합니다. 즉위 직후 그는 아버지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마케도니아 귀족들과 장군들의 충성을 확보하며 권력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내부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필리포스 사망 이후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이제 기회다 싶어 다시 독립을 꾀했고 심지어 북방 부족들마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알렉산더는 이를 단호하게 진압합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북방 트라키아, 일리리아 부족들을 토벌하고 남하의 테베 반란까지 진압하죠. 테베는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시민 대부분이 노예로 팔리는 끔찍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 전역에 강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단순한 소년 왕이 아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코린토스 회의에 참석해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군사 동맹을 다시 체결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공동복수 원정을 명분으로 원정을 추진합니다. 이 원정은 원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계획했던 것이었지만 알렉산더는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4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헬레스폰투스 오늘날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넙니다.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트로이 유적을 찾아 영웅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며 검과 헌정품을 바쳤고 스스로를 그 영웅의 후계자라 선언하듯 행동했죠. 그리고 바다를 등지고 말합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이 순간부터 소녀는 전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드디어 동방 원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목표는 당대 최강국 페르시아 제국. 그가 마주할 상대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였죠. 그가 첫 번째로 마주한 전투는 그라니코스 강 전투. 이곳에서 알렉산더는 자신의 천재적인 전술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자신이 직접 기병을 이끌고 적의 중심을 돌파해 혼란을 유도했고 이 승리를 통해 소아시아 서부의 여러 도시들이 그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 병력 면에서 페르시아가 훨씬 유리했지만 알렉산더는 지형을 활용하고 부대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기습적인 측면 돌파 전술을 감행합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전차와 기병 수만을 이끌었지만 알렉산더의 전술 앞에 무너지고 말았죠. 이 전투에서 다리우스는 전장에 가족을 두고 도망쳤고 알렉산더는 그 가족을 품위 있게 보호하며 페르시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정복자이 돼 품격 있는 통치자의 이미지를 쌓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그는 페니키아 해안 도시들을 정복하며 페르시아의 해군 기지를 하나씩 차단해 나갑니다. 특히 티레 공성전은 그 전설의 백미입니다. 바다 위 섬 도시인 티레를 정복하기 위해 알렉산더는 무려 7개월간 인공 제방을 쌓고 거대한 공성 무기를 동원해 마침내 도시를 함락시킵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는 이집트에 입성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한 번도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구세주처럼 맞이했고 그는 파라오로 즉위하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이 도시는 훗날 고대 세계의 가장 지적인 도시로 성장하죠.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문명을 설계하는 지도자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거대한 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심장부. 그리고 다리우스 3세, 알렉산더는 그들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는 최후의 결전을 위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으로 진격합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 역시 모든 병력을 모아 가우가멜라 평원에 진을 칩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문명과 문명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수십만의 대군을 동원했고 전차와 낙타, 전투 코끼리까지 준비했습니다. 반면 알렉산더는 그보다 훨씬 적은 병력, 약 4만 명으로 이 대군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전장의 지형을 세밀히 분석하고 적의 전차가 효과적으로 돌진하지 못하도록 자갈과 도랑을 파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는 중앙 돌파보다는 우익을 강화한 기습 기동으로 적의 허를 찌릅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알렉산더는 직접 기병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좌측을 공략합니다. 이 기동으로 다리우스의 전열이 무너졌고 패닉에 빠진 다리우스는 또 한 번 전장을 이탈해 도주하게 됩니다. 가우가멜라의 승리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 수사, 에크바타나를 차례로 점령하며 정복의 정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합니다. 이곳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상징이자 페르시아 문화의 정수였죠. 알렉산더는 초기에 이 도시를 존중하고 보물을 병사들에게 분배합니다. 하지만 연회 도중 그는 페르시아 왕조의 몰락을 기념하기 위해 궁전 전체에 불을 지르며 불태웁니다.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닌 고대 페르시아 문명의 상징적 종말이자 알렉산더가 새로운 제국의 시작을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페르시아 문명을 단지 없앤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식 의복을 착용하고 궁정 예법인 친수례를 도입하는 등 동서융합 제국의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춰가기 시작하죠. 이 변화는 마케도니아 귀족들과의 갈등을 낳았지만 알렉산더는 점점 더 한나라의 왕이 아닌 다민족 제국의 황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건축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먼 동쪽 인도 대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있어 마지막 미지의 세계였고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 땅이었죠. 기원전 327년 알렉산더는 병사들과 함께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진입합니다. 험준한 산맥과 극심한 기후, 현지 부족들의 끈질긴 저항은 이전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시를 세우고 도로를 만들며 점령지를 통합해 나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326년 인더스강의 지류인 히다스페스 강에서 인도왕 포루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포루스는 코끼리를 앞세운 강력한 기병 전술을 구사했고 알렉산더군은 처음 경험하는 방식에 잠시 주춤했지만 우회와 기동력과 유인작전을 통해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전투 후 알렉산더는 포루스를 생포하지만 그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치는 포루스의 용맹을 존중한 것이자
그가 지향한 융합 통치 전략의 일환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병사들은 계속되는 전투에 지쳐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낯선 땅과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병사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장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혼자라도 나아가겠다.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침묵이었고 그는 마침내 후퇴를 결단합니다. 이 결정은 전설 속 영웅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복자 알렉산더가 처음으로 멈추는 법을 배운 장면이었죠. 그는 귀환길에 육로와 해로를 나눠 탐험했고 이는 훗날 인도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로 개척의 기반이 됩니다. 기원전 323년 바빌론, 정복자 알렉산더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단지 과거의 전장을 회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상한 계획은 단순한 군사 정복이 아닌 동서 문명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의 통합과 제도화였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반도 원정을 준비하며 제국 내 화폐 단위의 통일, 도량령의 표준화 그리고 행정 조직의 정비, 도로 및 항만 건설, 도시 재편성 같은 거대한 개혁에 착수합니다. 무엇보다 상징적인 사건은 기원전 324년 수사에서 열린 대혼인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렉산더는 자신을 포함한 마케도니아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과의 집단 결혼을 명령합니다. 알렉산더는 스스로 다리우스 3세의 딸 스타테이라와 결혼했고 측근 헤파이스티온 역시 페르시아 왕족과 혼인합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통치 수단을 넘어서 두 문명을 혈연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민족과의 혼인을 통해 제국의 정체성 자체를 혼합적이며 통합적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시도는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조국의 아내와 가족을 두고 온 이들에겐 납득되지 않았고 문화적 우월감을 가졌던 귀족층에게는 정체성의 혼란과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동시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식 예법인 친수례를 고위 관료들에게 강요하면서 그의 권위는 신격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했고 심지어 바빌론에 돌아와선 자신에게 절을 올리는 관례를 일반화하려 했죠. 이러한 변화는 내부 갈등을 낳습니다. 마케도니아 장군들과 병사들 사이에는 점차 긴장과 피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적인 보상, 연설, 잔치 포상 등을 동원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찾아옵니다. 기원전 323년 6월 바빌론에서 연회를 가진 후 알렉산더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원인은 불명, 장티푸스, 말라리아, 혹은 독살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존재하지만 그는 점점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고 마지막에는 손가락만으로 병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폐하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주실 겁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전설처럼 남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그는 3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렉산더가 떠난 후 제국은 후계자를 둘러싸고 후계자 전쟁에 휘말립니다. 결국 그의 장군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안티고노스로 나뉘어 각기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를 통치하며 알렉산더 제국은 분열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정복한 땅이 아니라 헬레니즘이라는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세운 수많은 도시,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철학과 과학, 동방의 지식과 종교가 융합된 지식의 수도가 되었고 그 정신은 로마와 이슬람, 르네상스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황제이자 건축가였고 전사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흘린 눈물은 정복할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설계할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는 죽었지만 그가 꿈꾼 세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정복자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문명과 문명을 잇는 다리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2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세계를 뒤흔들고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진정한 제국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